한 기업에 네. 뭐 한 론치해가지고 적당히 성장을 하면 한 5년에 한 2, 30억 정도는 벌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사실 시리즈 A에 들어갔던 거고 네. 만약에 파운딩을 하면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죠. 오늘은 김학주 한동대 교수님 모시고 투자 스토리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교수님 개인 투자 스토리를 좀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네. 사실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본인은 스스로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이론과 그리고 실제 그 투자를 다 그 겸비하셔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투자 경험과 노하우를 책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내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책이 출간이 됐던데 제목이 김학주의 40배 수익 클럽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꿈 같은 이야기인데 40배 투자 수익 클럽이라고 제목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동안 이제 방송에 나와서도 그러니까 제가 한 5년간 네. 투자 수익률이 한 40배 정도 안 나오면 나의 노동력을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출판사에서 그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장 주식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수익률이 높은 건데, 네. 그 보통 한 뭐 시리즈 A 정도에 들어간다, 기업 가치가 한 150억 정도에 들어가면, 그게 네. 상장되면 4, 5천억 되면 한 5년 정도 기간을 잡고 한 4, 50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인데, 네. 그 뭐 책을 썼던 이유도 여러분들이 맨날 뭐 사고 파는 그런 상장 주식보다도 만약에 좀 여유가 되시고 공부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네.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비상장 쪽으로 넘어오면 얼마든지 좀 더 높은 알파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공부하더라도 공부하면 또 이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맞는 것처럼 비상장은 요즘에 한참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전한 그런 뭐 투자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상장 기업은 거의 투자한 적이 없고요. 제가 5년 전에 로키드 마틴 하나 사놓고 계속 그냥 들고 있는 거 하고 네. 최근에는 엔비디아를 계속 사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 워렌 버핏도 TSMC를 샀던 것처럼 이제 디지털의 시대가 바야흐로 열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 백워드, 그러니까 그 후방 산업 쪽에서 가장 협상력을 갖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디지털의 가장 최후방이 반도체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TSMC를 그 워렌 버핏 산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도체를 설계하는 이 엔비디아 같은 데도 이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이외에는 거의 주로 이제 그 초기 단계, 그러니까 얼리 스테이지의 비상장 기업을 네. 주로 보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 비상장 초기 단계의 기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 아무래도 싸죠. 요즘에 뭐 주가가 폭락했다고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죠. 네, 그런 이 짜릿함을 맛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돼요. 네. 정치인들이나 뭐 국가 간의 이해 갈등 뭐 이런 것도 보는데 사실 이런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본질만 보면 돼요. 그러면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조금 더 자기가 의도했던 그런 수익률을 안전하게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물론 얼리 스테이지 그 자체가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일단 이 정의상 뭐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는 투자처를, 그런 이 비상장 주식을 여러 개 이렇게 섞어 놓으면 그 중에 몇 개 실패하더라도 몇 개만 성공해도 이 제도권에서 주인은 어떤 그런 수익률 훨씬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개인이 비상장 기업 주식 그리고 스타트업 주식 지분 네. 투자, 에쿼티 투자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죠. 이쪽에 투자하는 게 낯설기도 하고 실제로 가능한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과연 우리를 끼워줄 것이냐 하는 건데, 보통 이런 비상장에 투자하는 게 사모펀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49명 이하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 건에 대해서. 근데 보통 벤처 투자자들이 한 10명 미만의 조합원들이 거의 다 그 원하는 금액은 채우세요. 나머지는 슬롯이 비어 있는 거죠. 뭐. 네. 근데
보통 한 구자당 한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준비되어 있다면 VC들이 왜 여러분들을 초대 안 하겠어요? 자기들도 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돈 받으면 훨씬 더 투자하고 자기네가 투자하고 싶은 많은 건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 건데 왜 안 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잘 모르시고 투자했다가 이제 뭐 불평하시고 그 다음에 소송도 거시고 그러니까 이제 귀찮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했었냐면 이 VC에다가 뭐 나는 이러이러한 산업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런 테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쪽에 투자할 기회가 있으면 나도 좀 껴달라. 내가 몇 구자는 투자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여러분들의 준비되어 있음을 먼저 이제 VC에다가 좀 알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한테 알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도 하네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누구나 뭐 이거는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좀 이렇게 검증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그 높은 수익률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베스트 애널리스트셨기도 했고 펀드 매니저로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뭐 인맥도 있으시고 또 뭐 이 준비가 많이 되셨으니까 일반적인 투자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도 벤처 캐피털에 가서 제가 뭐 돈이 얼만큼 있는데요. 이거를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 제가 사례를 잘 들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실제로 하는 분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었어서 특수한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닌가. 교수님에 한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제 친구들 중에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네네. 예, 뭐 그 친구들은 뭐 그냥 일반적인 교수고, 투자에 오랫동안 몸담아 보지 않았지만 자기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어필해가지고 이런 쪽에 이 VC에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두드리면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기회가 아무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정말 발품을 파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것이고요. 절대 어려운 높은 벽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그냥 연 5%, 연 10%의 수익률이라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뭐 방법들, 그 다음에 어떤 금융상품들이 시장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책에 조금 소개는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조금 이따 뒤에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사실 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도 알아야 되고 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 보고서도 많이 나오죠. 근데 당연히 안 나오겠죠, 보고서는. 그리고 뭐 기사 같은 것들도 좀 참조해 보고 싶은데 기사도 별로 없을 테고요. 이 비상장 기업은 정보 자체도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비상장 기업이라도 이제 펀딩을 하려면 자기네가 프레젠테이션 머티리얼을 만들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해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공시를 할 때 실적 같은 거 공시하지 않습니까? 이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비상장은 사실 공시할 실적도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근데 그 안에는 그럼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뭘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느냐, 다 잘 조직되어 있고 훌륭한 친구들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중요한 사람들이 충분한 지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지분이 많지 않으면 회사를 딴 데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핵심 인력들이 누구고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VC한테 돈 좀 달라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야, 왜 그 일을 왜 네가 해야 되지?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남이 모방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처음에 투자할 때 VC가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야, 그래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한 방이 있냐?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화끈한 뭐가 있냐? 이걸 먼저 보거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왜 그걸 네가 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게 이제 핵심 경쟁력인데요. 그 기업이 남이 모방할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그 한 방,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거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약간 비싸게 사고 싸게 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이 핵심 경쟁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네. 그걸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투자를 할 때 신성장 산업인지를 먼저 봐요. 산업부터 본다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산업 중에서도 그 섹터가 있어요. 네. 그 분야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쪽 산업이다. 그래도 그 밑에 이게 항암제인데 도대체 이 면역으로 가는 항암제냐, 아니면 RNA를 갖다가 이제 그 핸들링하는 것이냐,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지금 막 떠오르는 분야는 어디냐, 그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혼자 공부하는 거죠. 네. 그 다음부터는 그럼 그 분야에 우리나라의 최고가 누구냐를 한번 수소문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선수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논문도 찾아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 주로 논문을 많이 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주변에 좀 똘똘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럼 다 리서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있냐. 그리고 혹시 이거 특허를 냈냐?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 이전도 했는가? 네. 그리고 뭐 납품 계약을 했는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초기 단계에서는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럼 기업 가치가 조금 낮겠죠 아직은. 근데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가 납품 계약을 맺었으면 이건 시리즈 B 정도로 가는 거죠. 기업 네. 가치가 한 5, 600억. 네. 만약에 데이터나 특허만 있으면 한 150억 정도.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탑다운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네. 산업이나 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공부하고 있다가 거기에 가장 핵심인 키맨을 주로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키맨을 어느 기업이 갖고 있냐.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종목 투자할 때도 사실 탑다운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렇죠? 그 네. 산업 내에서 잘하는 기업들을 찾아내고 네. 그리고 그 잘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핵심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고 이게 뭐 종목 투자는 방식인데 큰 틀에서 보면은 비슷하죠? 비상장 기업도 비슷한 네. 투자긴 하네요. 예, 근데 이제 일반 기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서는 주로 사람이죠. 아. 당장은 뭐 퍼포먼스가 없고, 그쵸. 근데 이제 미래에 그 성과를 만들어낼 줄 수 있는 네. 사람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 게 이제 교수님도 이제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내셨다고 저희들끼리 밥 먹을 때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얼마나 좀 수익을 내셨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그 네. 초기에 제가 그 기업을 만들어도 네. 사실 제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과학자가 대부분의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처음에 이제 이니시에이트하고 그 설립한 내가 많이 가져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 공헌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다 분할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깨지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지분을 갖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 한 기업에 네. 뭐 론치해가지고 적당히 성장을 하면 한 5년에 한 2~30억 정도는 벌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사실 시리즈 A에 들어갔던 거고 네. 만약에 파운딩을 하면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파운딩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HM Pharma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이제 거기에 저는 왜 미생물에 관심을 가졌냐면 이제 한참 2017년 그 경에 면역 항암제라는 게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면역이라는 게 잘 컨트롤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컨트롤을 못 해요. 면역을 막 강화시키면은 완전히 뭐 면역이 흥분을 해가지고 네. 정상 세포를 막 두들기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켜버리죠.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다운시켜 버리면은 뭐 이제 에이즈 같은 거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이 미생물은 이 신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사람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이 면역을 아주 밸런스 있게 잘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점점 사람이 늙을수록 이제 뇌 세포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여기다가는 조금만 잘못하게 돼도 큰일 나잖아요. 네. 굉장히 복잡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약품이라든가 항체라든가 이런 거 갖고 두들겼다가는 이게 빗나가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이 미생물이 분비하는 그 대사체가 있어요. 네. 그 물질을 가지고 이 뇌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한번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미생물의 그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생물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에 독성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효능이 약해요. 근데 그 효능을 강화시키려면 미생물은 지금 기자님이나 저나 다 틀려요. 에브리바디 다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을 딱 넣어주면 효과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맞춤형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생물에 대해서 진짜 잘 알고 있는 그런 업체, 하드코어 미생물 업체, 네. 이거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부해 보니까 미국은 사실 예전부터 좀 화끈한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로 화학약품이라든가 항체를 뭐 했었고, 네. 오히려 유럽은 끈기를 가지고 이 미생물의 미련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생물 쪽의 양대 산맥이 사실 이 독일의 막스루브너, 그다음에 이제 이 네덜란드의 티노 이런 연구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한동대학교를 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홀차펠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막스루브노의 의장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꼬셨죠. 아. 야, 이 신께서 나를 여기 보내주셨구나. 네.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얼른 설득을 해서 이제 이거를 여기 핵심 경쟁력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시장도 한 방에 있는 시장이고, 네. 예, 그래서 순조롭게 펀딩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VC들이 뭐 좋다고 다 동의를 해서 뭐 순탄하게 이제 자금 조달도 됐고, 아마 내년 정도면은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시키려고 예, 지금 뭐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투자한 기업이 몇 개 기업 한 정도? 6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 네. 종류별로 보면 이제 바이오가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 배터리 쪽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폐배터리 재활용. 그러니까 도요타가 97년에 그 프리우스를 내고 네. 뭐 재미 많이 봤죠. 그리고 사실 하이브리드 카의 배터리는 요만하잖아요. 조그맣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조차도 앞으로 그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그 안에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재활용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도저히 영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히토리오 원석을 채굴하는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호주, 그다음에 뭐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주의 아니겠습니까? 뭐 칠레 뭐 이런데 볼리비아, 네. 뭐 이런 데들이 앞으로 점점 더 까다롭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장담할 수 없어요. 히토리오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재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재활용하는, 근데 지금 재활용 어떻게 하냐면 염산하고 황산을 때려 부어요. 워낙 강산들이기 때문에 산소를 화끈하게 떼어내죠. 근데 거기서 엄청난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이 강산에 의한 어떤 그런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친환경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하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수소도 네. 이런 그냥 메탄을 개질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는 그런 바로 뜯어낼 수 있는, 수소를 바로 뜯어낼 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지금 배터리 양극재를 어떻게 잘 코팅을 해서 또 이제 성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교수님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조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비상장기업 투자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소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일부는 이제 이 방송 보시고 또 투자를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 투자할 때, 비상장기업 투자할 때 반드시 꼭 봐야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좀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 기업이 first in class냐,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제일 먼저 했느냐, 네. 그다음에 아니면 best in class냐, 그러니까 나중에 했지만 가장 우수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VC도 가장 먼저 보는 게 그거예요. 아니면 재미없죠. 가치가 떨어지고. 근데
그러니까 VC가 확인할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네.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투자는 그쪽이 하는 거니까. 네. 그 친구들이 많이 보는 기준을 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대할 수 있는 한 방이 있어야 된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핵심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적실성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뇌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데 네. 그 줄기세포를 갖고 한번 해볼까? 재미있는 이야기고 가능한 얘기지만 네. 당신 아들 때나 좀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 그게 얘기 아니라 같으면 한번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래도 투자 기간인 그쵸. 5에서 10년 안에 뭔가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되게 얘기는 재밌어요. 그러나 네. 그게 단기간에 적당한 기간 안에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잔존 가치를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산업을 위해서 막 이제 푸시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역량이 여러 가지라면 설령 이거 안 돼도 다른 쪽으로 다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투자하는 사람 쪽 입장에서도 좀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에 딱 집중해가지고 도안이 모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 아주 기반이 되는 역량, 캐퍼블리티가 여러 군데 적용될 수 있는 거라면 더 네. 좋아하는 네.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산업은 초기에 뭘 입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데이터를 입증하건 이게 양산이 된다는 걸 입증하건 뭐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처음부터 그거 보여주려면 네. 그럼 이 VC 입장에서 되게 난감하죠. 이게 일단 믿고 투자해라. 우리가 안 보고 믿는 건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믿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초기 투자 부담이 큰 데는 잘 펀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커다란 VC들이 상환 전환 우선주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환 전환 우선주는 원래는 채권이에요. 네. 그리고 만기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네. 그런 옵션, 그러니까 전환사채랑 비슷한 거죠. 네. 근데 그럼 사채 아니냐? 이거 네. 물어볼 수 있는데 다만 조건이 그 잉여금이 없으면 돈 벌어서 남긴 그 잉여금이 없으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보통주나 마찬가지라고 우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구실을 통해서도 이렇게 계약서 쓸 때 지켜야 될 약속들이 있거든요. 네. 그 위약 사항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네. 내 돈은 갚아라 그 얘기죠. 다른 데서 펀딩해서 나한테 갚아라 이런 종류로 쓰기 때문에 네. 정말 그 경쟁력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주로 깨끗하게 받지 네. 상환전환 우선주로 잘 안 받죠. 그런 것도 참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비상장기업 투자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주식 투자 얘기 또 해볼게요. 이제 교수님께서 오랜 기간 또 리서치 센터에 계셨고 센터장까지 하셨으니까 워낙 또 주식 전문가시고요. 그때 교수님께서 또 이 주식 투자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면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뉘앙스가.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 너무 좀 이상하게 하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투기를 하시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까다로운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 공부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남의 말 듣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싶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유튜브 방송 이렇게 나가면은 그러니까 이 클릭수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주로 이제 정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 캐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거나 좀 자극적인 말을 하거나. 근데 교수가 돼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고,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탐욕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안 하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유튜브 이 컨텐츠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따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보다 먼저 가기 위해서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지? 이걸 스크린하는 거예요. 트렌드를 보는 거다. 그걸 알아야 내가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자꾸 따라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증시의 죄가 뭐냐면 남보다 늦는 거잖아요. 늦는 만큼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가르쳐주겠다. 뭐 책도 많이 쓰고. 네. 근데 부자는 자기가 부자가 되지 남한테 그 방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가르쳐주고 싶어도 그게 시장에 알려지는 순간 더 이상 비법은 아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자기가 공부해서 보이는 만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남과 나눌 수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답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이 약간 좀 베이스를 갖다 넓혀주는 그런 자꾸 이제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좀 불쾌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자꾸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직업이 교수님이시니 뭐 당연히 그러시죠. 예. 또 직업병도 있긴 하지만 그런 약간 네. 좀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예전에 그 자동차 애널리스트 하실 때 막 매도 리포트도 쓰시고 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막 굉장히 그 소신껏 하신 측면을 지금 보시는 그거는- 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뭐 2007년에는 네. 뭐 이제 그 시장 무너진다고 얘기해서 이제 닥터둠이라는 그런 별명도 얻었었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셀 리포트 쓰잖아요. 그러면은 회사 못 들어가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ADHD 성향이 약간 있어요. 근데 그런 환자들의 특징이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불안해져요. 아, 네. 네. 그런 것 뿐이지. 네. 예. 하여튼, 뭐 용감한 건 아닙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또 종종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주식만 보지 마라. 아까도 네.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본인께서도 지금 투자를 한국 주식은 거의 안 사시고 미국 네. 주식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회사 주식을 샀다고 하셨는데 네네. 근데 미국 주식 투자 뭐 많이 하셨죠, 개인분들도. 그래서 뭐 예. 그런데 이 실제로 미국 주식 투자를 하려면 좀 장벽이 있습니다. 당연히 언어적인 장벽이 먼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정보를 아까 비상장 기업도 캐치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 네. 기업들도 주식 투자를 하려면 뭐 보고서도 봐야 되고 아니면 기사도 좀 읽어보고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소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할지 내가 네.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분명히 맛있는 떡이 미국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미국인들하고 우리가 직접 싸우면은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네. 뭐 그쪽은 정보의 접근성도 뛰어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 공부 안 해도 되는 종목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체 불가능한 종목들이죠. 아까 제가 로키드 마틴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국방 산업 그거는 뭐 누가 얘기해도 사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미국 기업을. 예. 그래서 뭐 이런 미국의 국방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그 국방 예산에 따라서 약간 부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5년 전에 사놓고 안 봐요. 그냥 우상향해요. 네. 예. 그러니까 수요도 상당히 안전하고요. 네. 예, 그리고 경쟁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디즈니다. 네. 이런 거 미국의 컨텐츠. 그러니까 디즈니는 사실 엔터테인먼트 관련해 가지고 모든 종류를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디즈니 안에만 딱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압도적이죠. 회사가 흔들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비자 같은 데도 지금 뭐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얘를 위협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걔네들이 얘네 회선 다 써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회선을 쓴다고요. 아. 그러니까 결국 얘 장사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고 퀄컴 같은 데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세계 경제가 빚이 쌓인 만큼 네. 결국 빠르게 스마트하게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유일한 탈출구죠. 그러면 요즘에 이번에 그 워렌 버핏이 TSMC를 샀던 이유도 아까 얘기했듯이 하여튼 이 세계가 결국 디지털 세계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시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초고속 인터넷망이 막 깔릴 텐데 원래는 이제 통신 장비 업체, 그러니까 화웨이 같은 데가 그 협상력을 쥐고 있었어요. 네. 근데 미국이 뺏어버렸죠. 그러니까 통신 부품의 그 프로토콜 있지 않습니까? 그 로직을 다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통신부품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이 통신 장비 업계 쪽에서 누가 그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가, 지휘권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반도체 설계 업체예요. 그러니까 퀄컴한테 그 권한이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퀄컴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결국은 디지털 세계에 열리면은 그 가장 후방 산업이 수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워드에 있는 애들의 수요가 가장 강하죠. 그래서 반도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뭐 이 엔비디아 같이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들 뭐 이런 거 사실 그런 걸 읽었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네. 사실 그거 반도체는 커머더티이기 때문에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네. 싫어했는데 네. 사는 이유는 그 놀라운 수요가 이 가격의 안정성을 잡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애플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삼성전자 좋아하시는데 삼성전자보다 훨씬 그 강한 네. 그런 기업들 안 봐도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 원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원화 네. 그거를 해칭하려면 원화 가치는 계속 제가 보기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그 출산율을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갑자기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소비를 하는 게 젊은이들인데 젊은이가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결국 소비가 안 되는데 누가 투자하고 싶어요? 누가 공장을 만들고 싶냐 이거죠. 돈이라는 거는 결국 투자가 되어야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돈이 한국에서 일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안 들어오겠죠. 결국은 원화 가치 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잉여 자산의 한 반 정도는 달러로 다 바꿔놨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되는 종목도 찾아보는 거고 두 번째는 네. 신성장 주식 같은 경우에 ETF를 하시면 돼요. ETF라는 거는 뭐 이렇게 개별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신성장 분야가 좋다. 그러면은 그 중에 지금 이 기업이 선두권에 나가 있지만 이 신기술이라는 거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갑자기 이제 망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목을 담아가지고 그 중에 경쟁력이 더 생기는 쪽으로 계속 재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비중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띠임을 사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를 사시라. 근데 외국 주식이 좋다. 그러면은 이제 특히 우리나라 ETF는 잘 그 리밸런싱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게을러가지고. 근데 네. 거기는 굉장히 네. 똘똘한 기업들로 잘 리밸런싱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공부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아주 그 글로벌 넘버원 주식을 사시든지 아니면 그 테마를 믿고 네. 신성장 ETF를 사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ETF 혹시 그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뭐 한두 가지 정도 추천해 주실 만한 것도 있나요? 그거는 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바이오나 친환경이나 뭐 배터리다. 뭐 배터리 ETF 딱 치면 구글에 치면 쫙 나옵니다. 네. 거기에 뭐 저 시가총액 우선순위로 쭉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그 미국 주식 얘기할 때 워렌 버핏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방금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TSMC를 최근에 편입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일부 투자자분들은 또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방식을 지금 예를 들면 뭐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을 추종해서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기도 하죠.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추종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참고해서 좀 투자를 하는 것은? 뭐 결론적으로 저는 네.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 그 주식을 카피하는 건 좋아요. 근데 흉내내지 말라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버핏을 그렇게 순진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한번 살 때 네. 엄청난 양의 주식을 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을 정도로 산다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그 기업을 간섭해서 바꿔요. 더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액티비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워렌 버핏이 액티비스트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샀다. 네. 그러면 석유 회사다. 석유 회사가 좋은가?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이제 슬슬 바꿔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투자한 거를 그냥 사는 게 낫지. 그 비슷한 뭐 석유 회사를 사면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번에 워렌 버핏이 이제 그
빅스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전반기에는 옥시덴탈을 샀었고요. 석유회사 샀었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 회사인 TSMC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 계속 살 게 없다고 계속 투덜대다가 네. 지금 주가가 이제 굉장히 꼭지치고 좀 내려오니까 네. 지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워렌 버핏이 만든 버핏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경제가 생산하는 부가가치 대비 얼마나 주가가 비싸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높으면 이제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가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아직도 역사적인 평균 위에 있어요. 근데 산다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보다 저축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네. 금융자산이 계속 늘어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돈이 계속 금융자산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실물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이 발리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코로나 이렇게 터져가지고 거품이 한참 붙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 버핏 인디케이터의 그 이동평균선에 거의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올라갔어요. 주가가 굉장히 상향 이탈된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 지수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면 네. 그걸 더 상향 돌파하려면 할 수 있는 확률은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안 사는 거죠. 하지만 약간 무너지면 지금은 한 평균보다 약간 위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그 이동평균선이 올라갈 테니까 이제는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살만하다는 걸 버핏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 되게 뭐 IT 싫어했고 이제 반도체 같은 커머더티 싫어하고 네. 왜냐하면 워낙 이 벌러타일 하니까요. 네. 변동성이 심하니까. 근데 이런 드디어 이제 디지털의 시대가 열린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사람이 던져준 거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반도체 접근을 금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오면 약간 좀 지저분해지는데 네. 이제 미국이 확실하게 좀 이렇게 막아줄 수 있겠구나. 네. 이런 거를 약간 좀 보신 것 같아요.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교수님께서는 자녀 교육할 때 반드시 투자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교육이 사실 교육 과정 중에서 투자를 아이들한테 알려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모가 자녀에게 꼭 교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유튜브 보실 정도면 본인께서는 이미 투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테고 근데 이제 자녀 교육은 어떻게 또 투자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찍 가르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네.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투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투자를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투자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알고 하면 투자가 되는 거고 모르고 하면 투기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아이한테 이걸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걔 커가지고 반드시 투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네.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을 투자를 가르칠 때 주로 신성장 분야 위주로 가르치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이웃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솔루션을 네가 낼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하면 이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학생이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 이 다음에 무엇을 해서 이웃을 이렇게 도와야지 라고 비전이 생기면 네. 그럼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지도해 보면 비전이 있는 애하고 없는 애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비전을 갖게 해주면 공부하라 그러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된다는 동기부여가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굉장히 투자라는 게 네. 좋은 어떤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복리 효과를 얘기할 때 네. 이제 오랜 기간에 일정한 수익률로 눈덩이처럼 막 불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높은 수익률을 계속 내기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투자 기간을 길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좀 여유 자금이 생기는 게 언제냐면 40대 후반이에요. 네. 그때 투자하기 시작하면 늦죠. 근데 조금 이제 10대 후반 뭐 이때부터 용돈 받아서 하기 시작하면 50년 후 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하면 이 복리 효과라는 걸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 그럼 자녀한테 주식을 좀 신성장 동력 쪽으로 해서 네. 조금씩 사주고 예. 뭐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증여를 또 통해서 예. 해주는 거 만약에 본인이 여유가 되신다면요. 네. 이런 방법도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미 어때요?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네네.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투자도 하고 창업도 하고 그러는데 네. 네가 지금 투자한 이 기업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다. 아. 너는 네가 가진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갔어. 네. 그 이유는 이런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걔도 이제 보는 어떤 인센티브도 생기고 되게 즐겁죠. 아드님도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그렇죠. 보이시나요? 아, 예. 본인 주식이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질문도 하고. 네. 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젊으신 분들, 20대 뭐 초반 정도, 사회 초년생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대학생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위해서도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 네. 뭐 청년들은 일단 시드머니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자신을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세요. 그 얘기는 사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제대로 배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월급 몇 푼 더 받는 것보다 일을 배우는 게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그 핵심 경쟁력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여러 역량을 자기가 갖고 있어서 그거를 조합할 때 통합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남이 도저히 모방할 수 없죠. 네. 이 여러 가지 어떻게 한꺼번에 알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학생들한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일단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라. 그리고 네가 관심 있는 그 분야의 한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에 한 서너 군데를 돌면서 한번 배워봐라. 네. 그 스타트업 중에서는 똘똘한 아주 네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하는 곳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데를 한 서너 개 돌아라. 그래서 한번 그거를 융합하라. 그러다 보면 네가 진짜로 뭘 더 공부해야 될지 알 거다. 유학을 가라. 돈도 벌었지 않느냐? 그동안 좀 일해서 네. 그 돈 갖고 네. 해외 유학을 가라. 아.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사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유학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하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본인이 정말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거든요. 지식을. 네. 그래서 그런데 갔다 오면 커리어가 확 점프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가 스스로 창업을 하든 아니면은 좀 지분을 받고 좀 존경할 만한 어떤 그 동료들이랑 네. 같이 한번 그런 기업 그 스타트업에 지분을 받고 참여를 하든.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을 열심히 했으면 그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월급을 받는 건 세경 받는 거는 노비가 세경 받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분을 본인이 좀 가질 수 있는 곳에 조인을 하라. 뭐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학주 교수님한테 비상장 기업 투자부터 지금 자녀 교육과 젊은 시절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까지 두루두루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또 이번에 책을 내셨다고 하니까 그 책도 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